안녕하세요. 7월 20일 화요일 굿모닝 뉴스 이명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53세, 54세에 대한 백신 예약이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접속이 지연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50세에서 52세까지를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코로나에 집단 확진된 청해부대원을 실은 공군 수송기가 오늘 밤 늦게 도착할 예정이고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에 대한 접종도 계속됩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일부에서 집중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10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에 실종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7주 연속 핫백 1위를 기록한 자신들의 곡인 버터를 밀어내고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던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비롯한 주요 뉴스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뉴스는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우물정 1212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또는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굿모닝 뉴스 이명입니다.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나 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32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34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34도 예상되고요. 청주가 35도, 대전, 광주, 대구 모두 34도, 부산이 32도 예상되고 제주도 31도로 오릅니다.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소나기라도 왔으면 쉽죠?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에 5mm 내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오는 곳에서는 비의 양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오늘이지만 예보 보니까 내일과 모레는 소나기 소식도 없이 맑은 하늘 보이면서 기온은 더 올라가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열돔 현상 나타날 거란 예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참 사람도 힘든데 이 농작물 키우거나 양식하시는 분들 마음까지 타들어가실 거예요. 그래도 낮 시간에 절대 혼자 뙤약볕 아래 나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뉴스캐스터 이현경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신문 1면부터 살펴보죠. 네,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우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일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었고 또 하나 최근에 보도된 일본 고위 외교관의 막말이 아주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대부분 이 소식을 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안 간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때 일본 안 간다. 중앙일보도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불참, 스가와 정상회담 무산 등의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다른 소식들을 좀 보면요. 청해부대 문무대항함에 246명의 승조원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밤 귀국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서 82% 감염, 군 통수권자는 아무 말 없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경향신문은 청해부대 승조원 82% 확진, 군 집단 감염 최대 규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제목은 247명 확진, 아덴만에 백신 보낼 수 있었다라면서 국방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그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역대 최고
인상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키로라는 제목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재빨리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청해 부대원들 네. 수송기가 귀국 기일에 올라서 오늘 밤 늦게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방금 전에서도 제가 조간신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적 확진자가 247명입니다. 제가 246명, 7명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247명이고 전체가 301명인데 그중에서 82.1%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음성이었는데요. 4명은 판정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입원 환자도 지금 1명이 더 늘었는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복기 네. 때문에. 공군 수송기가 300여 명의 청해 부대원을 싣고 아프리카 현지를 출발해서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문제없이 다 탑승을 했고 의료진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확진 장병들의 건강 상태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임무단 소속의 해군 140여 명은 현재 남아서 임무를 마치는 문무대항하고 함께 귀환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파병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 대책에 대한 비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그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보관이 어려웠었다면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처음 해명은 질병관리청이 30세 이상에게만 접종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를 접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얀센 백신을 해외에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했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등의 대응도 어려웠기 때문에 얀센 백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질병관리청은 애초에 백신을 국외 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없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 국방부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라는 비판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휴가철에 맞아서 피서객들이 몰리는 곳들은 참 걱정이 많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강릉은 4단계로 격상을 했죠. 2주 만에 4단계가 됐습니다. 예. 그 첫 주말 지난주에 이제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강원도 동해안에만 2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강릉시의 경우만 해도 지난 닷새간 매일 두 자릿수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20대이고 절반 이상이 20대이고 대부분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사실 상인들은 지금 휴가철의 경기 회복을 좀 바라던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지금 비상입니다. 18개 전체 시군 모두 다 유흥시설 종사자와 교육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강릉의 경우에는 25일까지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그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8시 이후에는 사실상 출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처음으로 10대 고3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됐고요. 53세, 54세 그러니까 67년생, 68년생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접속이 안 됐네요. 네. 제가 들어가 보니까 15시간 남았더라고요. 저는 해당자는 아닌데 혹시나 해서 한번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기 시간만 15시간이었고. 아예 안 열리던데요? 예. 우선 어제 수능을 앞둔 고3하고 고등학교 교직원 63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고3 학생 97.8%, 교직원의 95.7%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30일까지 1차 접종하고요. 2차 접종은 8월 9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3이 아닌 대입 수험생들도 있으니까 다음 달 백신 접종을 맞을 예정인데 부천에서 시스템 오류가 좀 있었어요. 백신 접종 명단이 확인이 안 돼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불편이 있기도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분산을 한 거잖아요. 연령대를 한꺼번에 몰릴까 봐. 50대 초반이어도 이제 53세, 54세 먼저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어제 그렇게 나눴었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51세, 52세 이렇게 나누는 상황이었는데 53세, 54세의 백신 예약이 어젯밤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반엔 먹통이었고요. 2시간 만에 재개가 됐는데 접속이 원활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서버도 증설하고 하긴 했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었어요, 어제는. 50대가 많은가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50대가 800만 명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370만 명? 네. 예.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기 시간이 뜨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후반이 370만 명이고 50대 초반이 350만 명. 네, 전체로 와. 하면 거의 한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많네요, 정말. 네, 많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또 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또 다시 이제 예약 접종하는 거, 접종 예약 그 일은 다가오니까 좀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네. 하산 도중에 실종됐다는 소식이 정말 안타깝네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 김홍빈 대장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각으로 18일 오후 8시, 그러니까 58분이니까 거의 9시죠. 파키스탄령 카람코람 산맥 제3고봉인 브로드피크인데 여기가 8,047m입니다. 등정에 성공을 하고 하산 도중에 지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김홍빈 대장이 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하산한 다음에 국내 관계자들하고 통화할 예정이었었는데 해발 7,900m 부근에서 조난된 뒤에 19일 오전 9시 58분에 구조 요청을 보냈고요. 러시아 등반대가 조난 현장을 찾았는데 구조에 실패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크레바스에 빠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해외 등반대하고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지금 현지에 바로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근데 김홍빈 대장이 아까 10손가락 없는 산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991년에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등반 도중에 조난을 당해서 동상에 걸렸었고 그때 이제 손가락을 다 잃은 상황이었는데 포기를 몰랐던 산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꼭 돌아오실 거예요. 네. 예. 자,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늘리고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네, 아마 67%의 소상공인 7, 8월 매출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피해 지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이 113만 명인데요. 80%인 9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소상공인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이런 계획인데 네. 지원 단가는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1인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금 늘리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도 추경 예산에 6천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는데 요걸 이제 아마 1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돼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이제 뭐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이기 때문에 재물파손 혐의가 인정이 그렇죠.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 조항이 마땅치가 않았고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오랫동안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유기가 있어도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동물을 이 물건으로 규정하는 법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용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범위가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자, 오늘의 굿뉴스는 BTS입니다. 네. 네. 7주째 빌보드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했던 곡이 버터인데요. 네. 그 곡을 밀어내고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7주 연속 핫백 1위였던 BTS의 버터의 자리를 퍼미션 투 댄스에게 물려줬습니다. 자신의 곡을 자신의 곡으로 바꾼 건데 요거는 1964년 비틀즈 이후에 BTS가 14번째라고 하고요. 그룹 가운데서는 2009년에 4인조 그룹인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BTS가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죠. 2018년에는 페이클럽으로 처음으로 핫백 10위권에 진입을 했고 이때도 우리는 난리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곡인 다이너마이트가 첫 1위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도 난리 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10달 사이에 핫백 1위 곡을 5곡이나 만들었고 심지어 그 리믹스로 차면 세비지 러브를 제외하면 발매 뒤에 곧바로 1위로 데뷔한 곡만 4곡이나 아주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점은 이 저스틴 비버나 그래미의 돌풍의 주인공인 빌리 아이리시 같은 쟁쟁한 팝 가수들이 신곡을 대거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BTS가 퍼미션 투 댄스로 1위를 차지했다는 점 참 뿌듯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다렸거든요, 이 소식을. 네. 예. 분명히 이렇게 이어서 1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네요.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굿모닝 스포츠.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른바 음주 모임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NC 구단과 KBO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면서요? 야구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초에 출발할 때만 해도 많은 야구 팬들이 기다렸던 개막이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좋아들 하셨는데요. 우선 지금 수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6일에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어떻게 NC 선수들이 술자리를 갖게 됐는지 경위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강남구청에서는 NC 선수를 포함해서 5명이 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박민우 선수는 지금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코로나 감염 소식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올림픽 때문에 휴식기를 갖고 있지요. KBO 리그의 KT 위즈의 코치 한 명도 발열 증상을 보인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KT 위즈 선수단 전원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까 국민청원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선수들의 코로나 감염 원인과 감염 경로를 은폐해서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구단과 KBO를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구단과 선수들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구단의 통제를 벗어나서 선수들이 임의로 역학조사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 구단하고 한국야구위원회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경찰 조사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이현경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뉴스 이명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스가 총리,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당분간 한일 관계는 갈등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 짚어봅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동안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건설업체 접대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또 다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도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고성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오늘의 경제에서 알아볼게요.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일부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김홍빈 대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716번께서도 김홍빈 대장이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 역경을 딛고 등반에 성공한 소식이 온 국민에게 힘이 됐는데요. 꼭 무사 귀환하셔서 다시 한번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노래 보내드렸어요. 예. 핫백, 빌보드 차트 핫백 1위였던 본인들의 곡 버터를 밀어내고 또다시, 자신들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조윤정님께서는 너무 좋아요. 요즘 이 노래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크크.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방탄 화이팅! 아미세요? 참고로 저는 5호선 8번 출구 이용자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8468번님은 BTS의 이 신곡에 수어 안무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 또 평화를 바라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춤추자 하는 그런 수어 안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죠. 이미 아미 중에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시군요. 아미시군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수어 안무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BTS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뉴스토파 보기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아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보도하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일본 언론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했었잖아요. 네. 어쨌든 결국 양국 정상 간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과거사 문제와 수출 보복 문제에 대해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게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로 보이고요. 또 청와대는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재반 상황에는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이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여러 악재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이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마 공사의 발언을 유추해 보면 일본 정부는 이 정상회담 개최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본은 보면은 망언을 한 그 주한 일본 공사도 경질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스가 총리가 한 발언을 보면 한국 정부와 소통하고 싶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서라는 전제를 또 달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에 스가 일본 총리가 보인 반응 이걸 보면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스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외교라는 게 상대방과 접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일본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는 외교가 아닌 국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보인 셈이에요. 그렇죠. 현안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가 너무 크고요. 또 이 소마공사의 발언에 대해 가토 가스노부 관광장관이 어떠한 상황,
맥락하에서 하는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유감 표명했어요. 스가 총리 유감 표명했지만 경질 등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여기에는 머뭇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소마 공사에 대한 즉각 경질도 아닌 유감 표명 정도의 카드로 문 대통령의 방위를 이끌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직무 같은 상태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뿐만 아니라 또 홀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네. 일본 방문을 강행했다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더 도드라져서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도 안 좋다는 그런 상황. 이걸 청와대 참모진이 고려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일본 방문 자체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한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계속 제스처를 보였잖아요. 네. 예, 우리 쪽에서는 회담을 열자 이런 제스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회담 문턱까지 갔다가 이렇게 무산되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 경색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라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 앞두고 있고 일본 역시 이제 가을 총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양국에 다가오는 만큼 상대방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서로 양보하지 않는 회담은 또 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특히 국내 정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거는 열리지 못할 공산이 크고요. 이런 양국의 경색 관계가 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가 총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연임을 한 다음에 이 중요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도쿄올림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생각대로 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아베 전 총리의 자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스가 총리가 연임에 실패하면 그 뒤 취임하게 될 새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 이걸 기대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네요. 네. 당초 정해진 8월 7일부터의 지역순회 일정을 초반부는 4주, 후반부는 5주 연기하기로 한 건데요. 8월 7일 이 대전 충남에서 시작하는 첫 순회 경선 9월 4일로 연기가 됐고 9월 5일 서울에서 마치기로 했던 마지막 순회 경선은 5주 뒤인 10월 10일로 미뤄진 건데요. 이때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쯤 결선 투표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또 도쿄올림픽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이걸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초 처음에 어제 아침만 해도 알려진 거는 3주 맞아요. 연기 아니었어요? 예. 이것도 고려했지만 안정적으로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5주 연기가 필요하다. 이게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선관위의 보고를 받고 결정한 부분이고요. 네. 일정 연기와 상관없이 권역별 순회 경선 기존대로 총 11차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사이가 지금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안이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이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의 SNS 비방 의혹과 관련해서 인사 문제가 아니고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에 따른 법적인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또 이제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 뉴스나 네거티브는 효과가 있지 않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조급증만 드러낼 뿐이다.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잘못 본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옵티머스 사건 관련돼서 등등 공세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도 어제 맞불을 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이 SNS 비방 의혹과 관련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다 징계하고 직위 해제한 것은 제게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강조한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셈이고요. 이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이제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 등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이제 이재명 대세론을 꺾으려는 이낙연 전 대표와 또 이 전 대표의 추격을 뿌리치려는 이재명 지사의 불꽃 튀는 공방, 뭐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흥행과 본선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검증 과정이 될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해서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에게서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네.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보면요. 조남욱 남부토건 전 회장 비서실에 달력 일정표,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거든요. 조 전 회장이 2011년 4월 2일 최 회장, 윤검, 이 두 사람과 함께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네. 삼부토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일정표에 등장하는 최 회장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라고 했고요. 네. 일정 메모에 친분이 있던 윤 전 총장은 윤검, 윤검사 또는 윤석열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달력 일정표와 휴대용 일정표에 윤검사 또는 윤검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와 만찬 등에 3차례 등장을 하고요. 또 명절 선물 명단 등에선 윤석열로 5차례 등장을 합니다. 2009년 1월 설날 선물 명단에 윤석열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정육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물로 이제 고기를 준다는 그런 얘기고요. 2011년 12월 연합장 명단에는 지인 윤석열 대검찰청 중앙수사 1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의 자회사인 나무관광의 2007년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소개해 준 사람도 조 전 회장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특히 두 사람이 친분이 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 만큼 더 중요한 건 삼부토건 이 수사에 영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삼부토건 임원들이 2011년 가을 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2011년 가을에 개발 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네. 하지만 당시에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이 조 전 회장의 법조계 인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2011년 이 시기가 네. 예. 윤 전 총장과 만났다고 하는 그 시기와 이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었는데요. 그 의혹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를 뒤집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0일, 31일 인터뷰에 응한 윤우진 전 서장 자신이 직접 겪은 변호사 소개 과정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서 만났다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서장은 2012년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에게서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네. 윤우진 전 서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윤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윤 전 총장과 윤대진 검사 친분이 두텁다 이런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렇죠. 윤 전 서장은 인터뷰에서 아니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호텔 앞에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뭐 점심인가 저녁 한번 했다. 그때 내가 조사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다라고 떠올렸고요. 네. 나중에 이남석이 문자가 와서 변호사. 네, 예.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기억은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지난 2012년 당시 대검 소속 윤석열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로 공경에 처한 윤 전 소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윤대진 검사가 뭐 상의해서 또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런 또 주장도 증언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이런 내용의 부분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 의혹으로 불거졌거든요. 네, 이 네.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위증이 되는 거네요. 네,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있고 위증 의혹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악의적 오보다라고 반발했는데요. 그 한겨레 이제 오마이뉴스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 없어서 오보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검사, 윤검 기재만 있으면 무조건 접대받았다고 함부로 추단하였지만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조 전 회장과는 약 20여 년 전부터 10년 전 사이에 여러 지인과 함께 통산 식사나 골프를 같이 한 경우 이거는 몇 차례 있었다면서도 늘 그렇듯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내서 접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우진 전 사장 관련된 무마 의혹도 부인했는데요. 논란이 된 2012년에 이남석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이 아니었다. 이 변호사에게 윤우진의 얘기를 한번 들어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내가 아닌 윤대진 검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건설사 일정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검사가 왜 검찰 수사 사건에 연루된 기업의 총수와 골프를 쳤는지, 왜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권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여는 신속한 뉴스 브리핑. 국내외 뉴스와 이슈까지. 여러분은 지금 굿모닝 뉴스 이명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경제 바이라인 네트워크 김윤경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글에 대한 일명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네. 앞두고 구글이 한 발 물러났다는 소식이더라고요. 일단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인앱 결제가 뭡니까? 앱 내에서 결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앱 결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쓰시는 분이라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하면 이제 잘 몰라요. 이게 되게 카드 번호 같은 것들을 입력하라고 해놓고 그냥 자동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되게 간편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게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를 구글에 꼭 내야 됩니다. 네. 그게 30%나 돼요. 30%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 많죠. 그러니까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휴대폰 결제 이런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은 수수료가 한 뭐 많아야 3% 이 정도거든요. 예. 30%씩 떼어가고 그리고 앱스토어 구글의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면은 앱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서 그렇게 팔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독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인앱 결제예요. 예, 원래 좀 폐쇄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구글은 원래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를 하도록 했고 다른 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앱을 제작한 회사의 자체 결제 수단도 일부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내도 됐던 건데 그러다가 오늘 10월부터 웹툰이나 음원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인앱 결제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다, 뭐 앱 통행료를 받는다 이렇게 돼서 갈등이 좀 심하게 불거졌죠. 그러니까 인앱 결제를 꼭 통해야만 하는 걸로 의무화시키겠다. 그렇죠. 오늘 이 10월부터는. 앱장터에서 팔려면은 다 인앱 결제를 해라라고 해버린 거죠. 예, 예. 독점적 지위를 아주 제대로 누리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는 이유를 이제 구글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뭐 더 안전한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앱을 살 수 있는 곳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라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운영 체제에 따라서 단 한 곳이라는 점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앱 결제의 수수료 30%씩이나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앱 가격으로 가죠. 네. 이제 무료 앱만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료 앱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발생을 한다는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방침이 이제 작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구글과 앱 개발자들 사이에서 아주 극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시점을 10월로 미뤘었어요.
이거 한 차례 네. 원래 늦췄던 건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콘텐츠 앱에 대해서는 또 수수료를 15%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 다시 한 발 물러나서 6개월 미루겠다. 그러면은 내년 3월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수수료는 15%에서 더 낮춘다는 얘기는 없고요. 예, 그것도 15%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만입니다. 예. 이게 왜 연기를 한 걸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앱 개발자들과의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전 세계 정보통신업계가 구글의 이 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이걸 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16일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다가 공지사항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업체들에게 인앱 결제 적용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22일부터 각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돼요. 또 예, 신청해야만.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유예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아이고. 하는 거고 그 유예 기간이 내년 3월인 겁니다. 신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까지 거쳐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예.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 인앱 결제를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개발사들의 요청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 인앱 결제 정책을 적용할 각 개발사들의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잖아요. 네, 원래 국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과방위의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하면은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인데 이제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 만큼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본회의 통과는 한 7월 안에 다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는데 지금 구글의 이런 방침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고요. 근데 여당 쪽에서는 구글이 아무리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자, 이 다음 질문 드릴 내용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에요, 사실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성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뉴욕 증시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한국은행도 예상보다 인플레 압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어제 내놨는데 네.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억눌린 소비까지 분출이 되고 이 때문에 수요 측면의 요인이 생겨서 한국 경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재정도 많이 풀었고 통화 완화 정책도 있었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이 유동성이 늘어난 것이 적절한 시점에 회수가 되지 못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게 이제 경제학적 논리예요. 네. 그리고 이걸 막아야 되는 게 중앙은행의 임무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이것도 이제 수입 물가를 올리게 되면 수입 물가가 또 우리의 직접적으로 닫고 있는 소비재들의 물건 값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이것 때문에 또 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한인의 분석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기준금리를 뭐 연내 인상할 거다 어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렇게 한국은행이 분석을 통해서 좀 뒷받침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게들은 여기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지금까지 바이라인 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